어둠이 내려앉은 숲.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녀석이 있다. 바로 폭탄 먼지벌레.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빨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먼지벌레라고 한다. 종에 따라 먹이와 습성이 제각각인데 바닥에서 죽어가는 크고 작은 곤충, 축축하게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폭탄 먼지벌레에는 왜 폭탄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진짜 폭탄을 가지고 있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덩치는 몇백 배나 커다란 녀석이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온몸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처절한 몸짓. 그 원인이 작은 벌레라니 더 기가 막힐 뿐이다. 작다고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 2cm가 채 못 되는 몸통 안에 화학물질 창고와 독가스를 만드는 방이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꽁무니의 근육은 조준도 가능하다. 자연이 만들어낸 정교한 대포. 그래서 폭탄 먼지벌레라고 부른다. 돌이나 나뭇잎 밑에 숨어있던 폭탄 먼지벌레는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곤충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꽃을 피우는 식물의 수정을 돕고 몸집이 더 큰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폭탄 먼지벌레가 생태계에서 맡은 역할은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숲의 청소부. 길지 않은 여름밤, 눈에 보이는 족족 체액을 빨아먹고 흙으로 돌려보낸다. 곤충이 많은 여름밤, 두꺼비의 만찬이 시작된다. 두꺼비나 개구리는 살아있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빛깔이나 모양, 냄새가 아니라 움직임의 사냥의 본능이 발동한다. 두꺼비는 여전히 배고프다. 다행히 여름밤의 숲에는 먹이가 지천이다. 더 이상은 접근 금지. 끔찍한 고통에 오줌마저 지린다. 폭탄 먼지벌레의 배에는 두 개의 저장고가 있다. 한쪽엔 과산화수소를, 또 다른 쪽엔 하이드로퀴논을 각각 저장한다. 위기가 닥치면 두 개의 물질이 연소방에 모이고 여기에 효소를 더해 뜨겁고 폭발력 있는 독가스를 만들어낸다. 100도에 가까운 열과 냄새, 그리고 폭발음이 동시에 생기는 독가스는 연달아 여러 번 발사할 수도 있다.
한번 독가스를 경험한 두꺼비는 이제 어떻게 할까? 끔찍한 고통을 경험한 두꺼비는 폭탄 먼지벌레의 움직임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빨리 지나쳐가기를 바랄 뿐이다. 폭탄 먼지벌레는 살아남았다. 몸집이 큰 양서류가 작은 곤충을 먹는다는 자연의 원리는 이제 폭탄 먼지벌레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진화의 달리기에서 몇 걸음 앞섰다. (35만) 가지가 넘는 모습으로 진화한 딱정벌레 중에서 획기적인 독가스 전략으로 또 하나의 가지를 뻗은 폭탄 먼지벌레는 숲의 생태계를 정복하게 될까? 밤이 깊어지자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고슴도치다. 가시를 온몸에 두르고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지만 고슴도치는 저돌적인 사냥꾼. 뾰족한 입에 걸리면 가차없이 먹어치운다. 코를 연신 실룩거린다. 시각보단 후각에 의존하는 사냥.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연속 공격도 소용없다. 독가스는 고슴도치에겐 무용지물이었다. 폭탄 먼지벌레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다. 고슴도치를 만나면 도망만이 살 길이다. 생태계는 먹고 먹히면서 평형을 유지한다. 그 관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양서류는 물리쳤지만 폭탄 먼지벌레를 압도하는 천적이 있었다. 독가스를 가졌다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독의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다. 사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한여름밤의 꿈. 그래도 두꺼비와 개구리를 물리친 폭탄 먼지벌레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오래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경관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생명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비, 햇살, 온도는 자라는 식물에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동물도 달라진다. 기후에 따라 생태계의 모습이 바뀐다.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상륙한 건 300여 년 전.
대륙의 70% 이상이 건조 지역이라 기후가 온화한 남부와 동부에 도시가 세워졌다. 시드니는 2천만 명 인간의 서식지가 되었다. 밤이 돼야 비로소 자연스러워지는 도시 문명 속의 동물들. 도마뱀의 길을 가로막은 건 거미다. 거미가 머리를 앞으로 숙이자 도마뱀은 더 이상 버둥거리지도 못한다. 거미의 사냥은 이제 끝났다. 제 몸집만한 도마뱀을 끌고 은신처로 향한다. 검붉게 변한 턱, 독립발을 꽂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공격 자세가 위협적인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 두 개의 강력한 독리가 있어 이걸로 사냥을 한다. 꽁무니에 튀어나온 건 거미줄 돌기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알려져 있다. 거미는 종류에 따라 그물 모양이 다양하다. 서식지와 먹잇감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거미줄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거미줄을 뽑는 중이다. 노예가 만들어내는 비단실보다 가는 거미줄. 몸속에 있던 액체가 밖으로 나오면서 공기와 닿아 가늘지만 강도 높은 줄을 만들어낸다. 땅에 굴을 파고 그 위에 그물을 친다. 깔때기 모양의 그물을 만든다. 이제 거미줄이 덮인 땅속 은신처에서 사냥감이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축축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이 거미는 땅속 굴을 연결해 몇 개의 입구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거미줄은 아직 그대로다. 거미줄이 흔들리면 그게 신호다. 걸려들었다. 버둥댈수록 더 달라붙는다. 승부는 이미 결정났다. 하지만 치밀한 사냥꾼은 행여나 먹이를 놓칠까 서둘러 움직인다. 잡았다. 하지만 어떤 사냥감이든 호락호락한 것은 없다. 독이 퍼진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는 한 번 더 독리를 꽂아 확실하게 사냥을 끝낸다. 안전한 은신처, 튼튼한 거미줄, 강력한 독까지. 지금과 같은 유전자를 남긴다면 꽤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암컷을 찾아 나선다. 수컷이 은신처를 떠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시드니. 조금만 배회하다 보면 인간의 서식지에 닿게 마련이다. 시드니 깔때기 그물거미가 처음 발견된 곳도 숲이 아니라 사람의 정원에서였다. 얼마나 더 걸어가야 암컷의 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의 도시에서 길을 잃은 거미.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암컷을 찾는 본능은 결국 어두컴컴한 신발 속으로 안내한다. 오늘의 짝짓기는 실패다. 이 거미에게 내일이 또 있을까?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는 어김없이 혼란에 빠진다. 어떤 종은 위기에 몰려 사라지고 어떤 종은 기회를 얻어 번성한다. 또 어떤 종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적응해 선택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진화다. 유령처럼 투명한 몸,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기 위한 재밌는 전략이다. 바닷속에는 외모를 독특하게 만든 생물들이 많다. 숨을 쉬는 모래는 먹이를 끌어들여 단숨에 공격하려는 위장술이다. 산호의 일부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문어. 지금은 잠복 중이다. 목표물은 새우. 무엇에 놀랐는지 선명한 형광색의 파란 고리가 도드라진다. 이 무늬 때문에 푸른 고리 문어라고 불린다. 다시 안정을 찾은 문어가 새우를 향해 헤엄쳐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어를 영리한 동물이라고 했다. 먹이 잡는 모습을 보면 그럴듯하다. 푸른고리 문어의 첫 번째 무기는 다리에 있는 빨판이지만 사냥감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진짜 무기는 독이다. 이빨에 독이 있어 한번 물면 도망가지 못한다. 푸른고리 문어의 독은 복어의 독성 물질과 같다. 다리가 짧다. 양쪽으로 쫙 펴도 20cm가 채 못 되는 작은 크기. 그렇다고 한번 눈독 들인 먹잇감을 놓칠 문어가 아니다.
새우의 반항이 힘겨웠는지 슬쩍 푸른 고리가 나타나려고 한다. 이번엔 뭘 사냥하기 위해 8개의 발을 바삐 움직이는 걸까? 힘센 집게발보다 푸른고리 문어의 이빨이 조금 더 빨랐다. 단단한 게딱지로도 막을 수 없는 튼튼한 이빨로 독을 주입한다. 공격과 방어의 다양한 기술을 가진 푸른고리 문어. 그런데 녀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놀라운 무기를 가졌음에도 바닷속의 생활은 위협받고 있다. 제왕의 땅이다. 튼튼하고 강력한 갑옷을 온몸에 두른 코모도 섬의 무법자. 저보다 더 큰 동물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궁극의 사냥꾼.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던 것처럼 코모도 왕 도마뱀은 이 섬을 지배한다. 길이 3m, 몸무게 150kg. 코모도 왕 도마뱀은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포식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고립된 섬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먹이를 보자마자 달려온다. 다른 도마뱀들이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달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톱니처럼 생긴 이빨로 뜯어먹을 수가 있다. 한 달에 한 번만 먹고도 살 수 있지만 제 몸무게의 반 이상을 먹어야 성이 차는 대식가다. 가뜩이나 부족한 먹이에 경쟁자가 늘었다.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는다. 지루한 대결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다고 서로 공격을 하거나 먹이를 들고 주랭랑을 치지 않는다. 이미 보호구역에서의 배식에 익숙해진 모양이다. 과거 야생에서의 코모도 왕 도마뱀은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살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거느린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이는 육중한 몸. 코모도 왕 도마뱀은 어떻게 사냥했을까? (4km) 밖의 사냥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뛰어나다.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긴 혀를 이용해 냄새를 맡으면서 사냥감을 추적한다. 게다가 긴 꼬리도 한몫한다. 멧돼지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 입안에 끈적끈적한 침은 비장의 무기. 침에는 독성 박테리아가 있어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이다. 코모도 왕 도마뱀의 모든 것은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남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왜 고립되어 힘겹게 살고 있을까?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코모도 왕도마뱀은 약 3,000마리. 코모도 섬에 인간의 마을이 생기자 보호구역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주식이었던 피그미 코끼리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염소는 인간의 철벽 방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무적의 포식자가 아니다. 보호구역의 거주자일 뿐이다. 코모도 왕도마뱀이 필사적으로 되는 때가 있다. 수컷들이 난폭해진다. 5월부터 8월, 코모도 왕도마뱀의 짝짓기 철이다. 산행의 본능은 잃었어도 자신을 닮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본능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남았나 보다. 승자는 이제 암컷에게 다가간다. 수컷이 암컷의 몸에 볼을 문지르는 것으로 구애를 시작한다. 배고픔보다 더 강렬한 번식의 욕구. 덕분에 코모도 왕도마뱀은 이 지구에서 몇 대를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암컷은 20개 남짓의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 8개월. 새끼가 나오는 3월쯤이면 코모도 섬엔 곤충이 많아진다. 다음해 3월.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끼가 보인다. 코모도 섬의 포식자.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때엔 오히려 먹잇감이 된다. 위협이 되는 건 뜻밖에도 코모도 왕도마뱀이다.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육식동물의 습성인지 무엇이든 먹고 보는 사냥꾼의 본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새끼는 동족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서글픈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다행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는 법을 알고 있다. 나무 위의 작은 곤충이나 동물로 사냥의 기술도 익힌다. 새로운 젊은 사냥꾼은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이 섬엔 더 이상 사냥할 것이 없다. 날카로운 발톱, 강력한 꼬리, 치명적인 독을 가졌지만 무적의 사냥꾼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의 서식지 경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퀸즐랜드. 열대우림에서 초원지대
아름다운 해변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과 풍요로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수많은 종 가운데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 도구를 사용하게 된 인간은 재배와 사육의 기술을 배웠다. 먹기 위한 농사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농사. 산업화된 농업은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공룡 시대부터 살아남은 악어는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체다. 고립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런 악어를 위협하는 녀석이 나타났다. 최상의 포식자를 노리는 도전자는 누구일까? 도전자는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다. 어두운 밤,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다. 두꺼비가 어떻게 악어를 위협할 수 있을까? 그보다 왜 이렇게 두꺼비가 많은 걸까?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늘 이렇게 많다. 1억 마리가 넘었던 적도 있다. 원인은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악어도 새도 사탕수수 두꺼비를 사냥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사탕수수 두꺼비가 가진 강력한 독 때문이었다. 두꺼비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 뒤에 큰 독샘을 가지고 있다. 몸 안에 독을 발사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셈이다. 두꺼비를 입안에 가득 무는 순간 독이 터져 나온다. 사탕수수 두꺼비를 먹은 포식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두꺼비에겐 당연히 천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사탕수수 두꺼비에겐 천적이 없는 걸까?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는 퀸즐랜드에서는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인간의 소중한 재산이다. 대규모 경작을 하는 인간들이 다른 무엇과 수확량을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사탕수수 딱정벌레는 농사를 망치는 원흉이었다. 해충을 제거하는 건 인간의 수건. 살충제가 개발되기 전 인간은 딱정벌레의 천적을 이용하기로 했다.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였다. 1935년 8월 18일 사탕수수 두꺼비 102마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상륙했다. 그들의 활약은 상상 이상이었다.
독사는 물론 악어, 새, 대형 유대류들도 두꺼비를 먹고 살아남지 못했다. 죽음의 먹잇감이었다. 호주 북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레이스 왕 도마뱀은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연환경에 적응해온 토착종들은 인간들이 도입한 외래종의 독성에 면역력이 없었다. 레이스 왕 도마뱀과 같은 토착종의 피해는 점점 더 커졌다. 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레이스 왕 도마뱀은 교란된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탕수수에만 욕심을 냈던 인간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대적인 사탕수수 두꺼비 소탕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여전히 사탕수수 농장에는 사탕수수 두꺼비가 살고 있다. 인간들의 소탕 작전도 소용이 없고 새로운 천적도 등장하지 않았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번성을 저지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생태계의 교란은 너무나 강한 독 때문이었을까? 사탕수수 두꺼비가 살고 있던 남아메리카에는 이들의 독성을 극복한 천적이 있다. 생태계가 교란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개입은 독의 생태계를 뒤흔들었다. 악어와 도마뱀의 생존은 위협을 받았고 뜻밖의 상황에 인간도 위기를 느꼈다. 심지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탕수수 두꺼비도 역시 피해자다. 생태계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던 인간은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진화는 방향이 없다. 목적도 없다. 어디로 향할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같은 서식지를 살아가는 생명과 생명, 그리고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독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란된 독의 생태계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손은 균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내심 없는 인간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는 더불어 살아간다. 인간도 역시 그중 하나다.